깊어가는 가을, 한적한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자리한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국화꽃이 만개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60대 중반의 김순자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하나의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늦둥이 아들 이준호였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가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통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늦둥이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 씨는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는 오직 아들 준호만이 전부였습니다. 45세에 얻은 늦둥이였던 준호는 그야말로 그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간호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병원을 드나들던 그녀였지만 준호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다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을 해주고 좋은 것만 먹이려고 자신은 굶기도 했죠. 준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외비를 대주기 위해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똑똑한 아이야.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자랑하던 순자 씨였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학에도 합격했죠. 순자 씨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98년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준호는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의 뜻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 평생 고생시켜드린 거 다 갚아드릴게요.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순자 씨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털어 아들의 첫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8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죠. 하지만 첫 사업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이제 경험도 생겼고 다음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아들의 실망한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준호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니. 어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2001년 3년이 흐른 후 준호의 두 번째 사업에도 순자 씨는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 1,200만 원을 대주었죠. 하지만 2년 후인 2003년 두 번째 사업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또다시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달랐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도 어딘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운이 없었어요. 외환위기 여파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변명을 늘어놓는 아들의 모습에 순자 씨는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이제 취직을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원 체질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업으로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2005년, 2007년에도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마다 간호사 월급을 모아둔 돈과 적금을 털어 아들을 도왔어요. 매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준호의 사업은 계속 실패만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점점 그 눈물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그러던 중 31세가 된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착하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순자 씨는 이제 아들이 철들고 안정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준호의 사업 욕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 1년 후인 2009년 준호는 더 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아내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남편에게 떠밀려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꼭 성공해서 어머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어색한 부탁에 순자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손녀를 위한다는 말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담보로 잡고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서류들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순자 씨가 이게 다 뭐하는 서류냐고 묻자 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법이 까다로워서 서류가 많아진 거예요. 그냥 신뢰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순자 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담보로 돈을 빌리는 승인이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한도로 설정되었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준호는 2천만 원 정도만 빌린다고 했는데 왜 한도가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죠? 준호야,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 한도라고 하던데. 아, 그거요? 한도는 그렇게 나온 거고 저는 필요한 만큼만 쓸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의 대답에 순자 씨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의심하기는 싫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 순자 씨에게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저희는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서 왔습니다. 댁 아들분이 저희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 집을 담보로 잡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3개월째 이자도 안 갚고 있어요. 이제 원금까지 합쳐서 1억 8천만 원이 되었고요. 순자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돈도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까지 썼다는 말인가요? 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 집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떠난 후 순자 씨는 황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어머니,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곧 해결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고지 언제니? 그 사람들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서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거든요. 순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을 속였어요. 처음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야 남편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어머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어머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나빠지셨다고 하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져 물어봤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요. 어머님, 저도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겠어요. 저도 속았던 거예요. 며느리는 준호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어머님이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머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저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순자 씨는 그제야 며느리도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이 무서워요.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제가 뭘 말하면 화부터 내거든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의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집에 숨겨둔 서류들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해 왔는데 어머님이 서명하신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순자 씨가 서류를 보니 정말로 자신이 서명한 기억이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이 잊으셨다고 우길 거예요. 순자 씨는 그제야 아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직접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다정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상황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준호야, 너 정말 이러는 거니?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서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니? 일단 집 관리는 제가 맡을게요. 어머니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편안한 곳이 어디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곳 말이에요. 요즘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엄마가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해?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혼자 계시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가스불 관련해서 실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가스불을 잘못 다뤘다는 거야?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준호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 법적으로는 이미 제가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맡기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권한을 넘겨주셨거든요. 그런 적 없어. 서류에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요. 변호사도 확인했고요.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자신이 키운 것이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12년 동안 어떻게 도와왔는데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야?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아내도 있고 곧 아이도 생길 건데요. 어머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구나. 요양시설에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 비용은 누가 내는데? 그건 어머니 연금으로 해결하셔야죠.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지금 화를 내봤자 아들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걸요. 준호야,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들에게 베푼 사랑이 모두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걸요. 준호는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너는 지금까지 엄마 돈으로 사업한 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투자였잖아요. 실패한 건 운이 없었던 거고요. 어머니도 그때는 성공하기를 바라셨잖아요. 투자. 내가 망할 때마다 엄마가 뒤처리해 준 게 투자야? 어머니,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해요. 어차피 끝난 일이잖아요. 30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 이후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순자 씨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봐왔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나 인지능력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많이 돌봤죠. 그래서 준호가 자신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것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능력 검사, 기억력 검사 등을 모두 받고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식 문서로 발급받았죠. 또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병원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일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 몇 명이 그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간단한 확인서를 써주었어요. 순자 씨는 제가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고 있는데 인지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자 간호사는 우리 병원에서 성실하고 믿음직한 직원이었습니다. 현재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몇 명의 의료진들이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자 씨는 자신이 최근에 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도 정리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걸 차근차근 정리해 두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각종 의료 서류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던 순자 씨는 준호가 조작한 서류들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는 내가 서명한 날짜가 잘못되어 있어. 그날 나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거든. 순자 씨는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두 확인해서 그날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꼼꼼한 성격과 기록 관리 습관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며느리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까지 불안해졌던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겠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요. 며느리는 남편 몰래 준호의 거짓말들을 녹음까지 해두었어요. 준호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모든 걸 증거로 확보한 거죠. 어머님, 이걸로 남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준호와 이혼할 결심도 굳혔습니다. 자신도 남편의 피해자였지만 시어머니만은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충 대할 뻔했던 변호사도 순자 씨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문서 조작과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순자 씨의 체계적인 준비에 감탄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데 순자 씨는 전문가 못지않은 준비를 해온 것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어머니가 기억력이 나빠지셨고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순자 씨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준호의 주장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의료진들의 확인서, 그리고 준호 자신이 한 말들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어요. 피고인 이준호는 모친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를 저질렀으며 문서 조작 혐의도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준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자 씨의 집과 재산은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고 준호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도 그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신뢰를 악용하여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를 들은 준호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법원을 나서는 순자 씨를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순자 씨는 냉정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는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야. 어머니, 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너는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를 받았니? 12년 동안 엄마가 몇 번이나 도와줬는데 그때마다 거짓말만 했잖아. 순자 씨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준호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범죄 행위와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법원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준호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회적 평판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외면했어요. 이준호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까지 속인 사람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준호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은커녕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졌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준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적은 준호 개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순자 씨의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준호 씨, 1억 8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준호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쫓기며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았던 그에게는 혼자 힘으로 그 큰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한편 순자 씨는 자신의 집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재산도 모두 회복했고 법적 분쟁도 승리로 끝났어요. 무엇보다 순자 씨에게는 며느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어머님, 제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고생하신 것도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이 많구나. 순자 씨와 며느리는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을 이뤄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아이들에게도 순자 씨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 주었어요. 반면 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모두 그를 떠났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결국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어머니 집 앞에서 멀리서나마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 그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손자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사과는 바람에 날려가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준호가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녀는 금세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로부터 1년 후 순자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가끔씩 준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순자 씨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현명해야 해요. 무조건적인 지원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순자 씨 정말 현명하세요. 이제 순자 씨는 지역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한편 준호는 다른 지역에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을 빚 상환에 써야 했고 남은 돈으로는 겨우 끼니만 때울 수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매일 밤 준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어요. 가끔 어머니와 전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의 몰락은 그가 살던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적인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속인 그 사람 말이야. 결국 다 망했다더라. 그럼 그렇지. 부모님께 그런 짓을 하면 벌 받는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 해. 자식들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되겠어.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렸습니다. 순자 씨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며느리의 아이들도 훌쩍 자라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준호 소식 들은 거 있니? 아니요, 어머님.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준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준호는 교훈을 준 과거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준호는 자신의 욕심과 배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준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그의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가족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까지 영원히 잃어버렸죠. 반면 순자 씨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현명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과 용서가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엄격한 사랑이 필요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해요. 순자 씨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준호처럼 자업자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교훈들입니다. 오늘도 인생극장 속 시원한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순자 씨처럼 현명한 선택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